너무 안전에 집착하면 장기적으로 100% 위험에 빠지니까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를 해야 하고, 특히 젊은 20, 30, 40까지 정도. 오늘 주제는 바로 이코노미스트의 투자편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더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언제나 이 고점에 이제 계속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내가 고점에 못 팔고 결국 폭락하고 난 다음에 팔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또 박사님 그 채널 영상을 보니까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봤거든요. 그걸 좀 요약을 해서 주식 도대체 언제 팔아야 돼요? 한국은 수출 꺾일 때. 수출이 꺾일 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는 상대적으로 이번 코로나 쇼크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제외하고는 네. 사실 대부분 내수는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기업들의 실적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수출이죠. 수출. 그래서 수출이 꺾일 때. 근데 수출이 꺾이는 징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다. ISM 제조업지수라고 그러고 매월 1일 날 발표됩니다. 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매월 1일 아침 8시에는 한국의 수출 동향이 나오고요. 그날 밤 미국 시간 저녁에는 10시 정도겠죠. 그때는 거기도 장 시작 전에 나오니까 그때는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매월 첫날은 조금 늦게 주무시면서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게 50 이상, 50포인트 이상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꺾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들 현지에 공장도 옮겨놓긴 했지만 모든 물건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미국 아니면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엔겔 지수가 높으니까 비싼 내구재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 시장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서 중국이 뭐 내수 시장 커진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이번 테슬라에 대한 막 죄송합니다. 시위나 막 규제 나오고 막 공격하는 거 보고 있으면 와, 저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 얼마 전 현대차가 저 사드 보복으로 고생하던 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중국 시장 진짜 어려운 시장이다 느끼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일단 소비 시장 자체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데다가 두 번째 정부의 규제도 엄청 크고 세 번째가 소비자들 자체가 또 보면 좀 이렇게 쏠림이 강한 데 비해 유럽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일단 전체 소비 지출에서 소비자들의 또 식료품 비중 이런 건 굉장히 낮은 반면 구매 여력들은 있다 보니까 명품 시장도 크고 내구재 시장도 크고 또 거기 전 세계 수천 개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경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도 신속하게 변하고 투명한 시장이잖아요. 깜깜이 시장이 아닌 이런 시장의 경기가 좋아져서 그 나라 제조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개선됐다. 우리도 좋은 일이 많죠. 우리도 거기랑 경합해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걔네가 느끼는 그 미국의 제조업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반대로 그게 50이 깨지고 특히 40 수준까지 막 떨어지고 45가 깨진다 그럴 때는 좀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좋다. 그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달러 자산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게 효과를 발휘할 때가 바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0 깨지고 45 깨질 때가 그때가 달러 자산 보유의 매력이 절정에 달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이 꺾이면 팔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신호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 또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그보다 또 먼저 움직이는 게 장단기 금리차인데 아직은 지금 장단기 금리차를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미 연준이 뭔가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 한번 길게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만은 곧 월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5월 1일 날 밤 10시 넘어서 발표되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지금 미국 그 서머 타임이니까 더 일찍 발표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10시 전후에서 나오게 되는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가 지금 60 이상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그게 급락하면 위험합니다만 그래도 뭐 50선 이상에 있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그럭저럭 돌아갈 수 있고 60 이상이면 초호황, 지금이 초호황이죠. 그런 시기가 이어지는지 여부는 매월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검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그 수치. 우리나라 수출도 또 전 세계인들이 다 쳐다봅니다. 한국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통계 중에 제일 빨리 발표되는 게 한국 수출이에요. 아침 8시에 나오죠. 그 주식시장 개장 전에 발표됩니다.
장기 투자할 주식에서 위대한 기업은 빼야 한다고. 사실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위대한 기업이라는 게 되게 많이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GE, 진짜 GE는 제겔치 이름을 안 들어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뭐 그 회사 주식 투자하셨으면 진짜 정말 잃어버린 20년을. 제글치 은퇴하고 20년 지나가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20년 됐죠. 그럼 계속 하락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냐면 그 그레이트 컴퍼니라는 책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기업이라고 칭송받는 기업들 보면 뭐 이제 지표를 보면 훌륭한 경영자가 있고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기업 내에서의 어떤 직원들의 교육 시스템도 좋고 네. 평판도 좋고 브랜드 가치도 좋고 막 그런 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이라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과 여러 가지 이 협회 또 저희들 재무 파이낸스 학자들이 당신 위대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창을 하고 얘는 진짜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기업이 망조가 들더라. 왜 그러냐면 방심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되게 튼튼하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우리는 경쟁자가 없고 압도적인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놀아도 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만들었던 그 근면성실함, 경쟁자와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던 어떤 도전 정신, 그리고 경쟁자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기 위해서 가진 아이디어를 짜내는 긴박한 흐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자를 따돌려내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밤낮을 못 이루고 하던 그 개발자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고 이 비용을 통제해 나가면서 어떻게든 그 좁은 성공의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하던 위대한 경영자들 모두 다가 이제 우리 성공했는데 하고 허리를 딱 푸는 거죠. 그럼 다이어트 실패하듯이. 그래서 성공했을 때 겸손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지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해 경영자상 뭐 이런 걸 받은 기업들은 그 뒤 수익률이 5년 동안 시장 지수를 무조건 하회한다라는 유명한 징크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회사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왜? 삼성전자도 부족한 면이 많고 그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가 되는 거고.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서울대 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삼성전자 부도 난다 망한다. 미래학자가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촉발 요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 제가 그분 책도 사서 이렇게 사서 열심히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국민연금 있을 때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같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위기가 정말 올 수도 있을 때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안전한가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잘 이겨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운도 좋았고 노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과 자기의 실력이 어디까지 이 회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운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둘은 곱하기로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가 지금 성공하고 훌륭한 회사가 되고 주가가 잘 올라가는 게 모두 자기의 성과하고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자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영학자나 뭐 언론에서 위대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책에서 아마 책이 나오고 있을 텐데 저기서 뭐 서킷시티라든가 모토로라라든가 코닥 같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라고 막 칭송하는데 다 부도나거나 없어졌잖아요. 아니면 뭐 남아있더라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것처럼 뭐 지휘도 아까 우리 김 작가님이 잘 사례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멜트 취임한 다음부터 되게 고생 많이 했고 실제로 그 이전에 있었던 뭐 기업 실적의 상당 부분은 또 좀 어떻게 보면 부풀려지고 관리된 면이 있었던 것도 나오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기업이 완전 무결하다라든가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든가 뭐 이게 최고야라고 이야기할 때가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위험해지는 그게 어쩌면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회사에 대한 칭송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그리고 특히 그 회사를 칭송하는 아주 찬양에 가득 찬 책이 나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벌써 몇 권의 책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런 책들 본 기억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정말 어떤 회사를 갖다가 너무 극찬할 때가 조심해야 된다. 약점이 없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나 약점을 또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 또 장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들 속에서 기업도 되고 또 인물도 나는 거고 그런 건데 이 회사는 완벽해, 이 회사는 최고야, 이 회사 주식을 사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 위험한 이야기죠. 진짜 위험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박사님 방금 전에 운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 생각나는 게
사실 제프 베조스, 아마존이 맞아요. 그렇게 커졌던 이유가 뭐 베조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뛰어난 사람이지만 사실 거기서 실수를 되게 많이 클라우드라든가 했어요. 여러 가지 산업이 컸던 게 그럼요. 거기다가 또 그 좋은 투자자를 만났죠. 그 계속 적자하고 실적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되게 장기적인 VC들부터 시작해서 이 투자자들이 특히 그 팬클럽처럼 이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하더라도 뭐 다 부도난다 그러던 시절에도 버리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이 사람의 그걸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수많은 고객들과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잖아요. 꼭 그 사람 혼자의 위대함으로 그걸 설명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죠. 또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투자의 환경이라는 것도 그렇죠, 또 그렇죠. 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그 종목이라든가 기업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이라는 게 자기 만약에 노력이라면 그 작년 같은 경우 그 산업에서 BBRG라는 거기에 안 들어갔다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작년은 진짜 외면받았죠. 외면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는 이렇게 갑자기 특히 건자재 산업 작년에도 참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올해 불 뿜는 거 보고서 저도 놀랍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저도 인테리어 했거든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서 이제 아기가 이제 중학교 갈 나이가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막둥이가 이제 중학교 갈 나이가 되면 엄마 아빠들이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부터는 좋은 이제 학교 가야죠. 좋은 학교도 좋은 학교지만 학원 친구들이 또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해요. 아니 애가 똘똘하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저같이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거북이들을 둔 아빠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사를 가서 인테리어를 딱 하는데 너무 놀랐잖아요. 왜요? 아니 저희가 어디 업체를 고르는 게 아니고요. 업체가 시간 비는 데를 저희가 부탁을 해야 되는. 그때 인테리어를 샀어야 돼. 회사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거를 정말 사셨어요? 못 샀지. 왜냐면 아니 이렇게 투자 전문가이신 박사님이 인테리어에 그렇게 그러지 지금 마. 예약하기 할 정도 힘든 거였으면 주가가 오를까 생각. 그래도 제가 미국 리츠 사서는 조금 벌었어요. 알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아이디어를 지금 돌이켜 보니까 와 그때 맞아 그거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거고 그때는 아유 뭐 이러다 말겠지 그랬죠. 근데 왜냐하면 또 주가도 뭐 별로 못 올랐어요. 그렇게 업황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데도 이러다 말겠지. 우리 특히 작년 HMM 아니 그 막 성과 오르고 운송 가격 막 오른다는 이야기 작년 가을부터 있었는데 아유 저 회사가 옛날에 말이야 어떤 회사인지 알아? 이러고 지금 10배 넘게 올랐죠. 그만합시다. 2004년 세계 금융 자산의 순위가 그대로 투자 성과로 이어진다고요.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책에 보니까 아니 그 박사님 내용을 보니까 상위 1% 부자들은 10년, 2005년에서 2014년간 가장 탁월한 위험 대비 성과를 기록했다. 반대로 하위 1%의 가계는 가장 수익률이 낮아 0%에 불과했다. 이거 어떤 얘기인지 좀. 그러니까 이게 저금리의 역설이죠.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김 작가 TV에 나오면 수십만 명이 보시잖아요. 네네. 최소 수십만 명이 보는 좋은 채널이니까. 네, 그래서 오늘 김 작가 TV에 나와서 한 번 더 제가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네. 뭔가요? 이제 그 부자 보고서들을 읽을 때 와 돈 많네, 뭐 몇만 불이 부자의 기준이야, 뭐 이런 거를 주로하게 보는데 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딱 보면요 사업소득, 투자소득이 대부분이다. 거의 그들의 소득은 그 근로소득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산층 이하 세계 소득 기준으로 해서 뭐 대략 한 1, 2만 불 정도겠죠.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이제 중국이 딱 세계 소득의 중간 정도잖아요. 그 정도 되는 나라들의 어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소득 수준을 보면 그 전체 이제 소득 말입니다. 다 근로소득이지. 그렇죠. 투자 소득이 거의 없고 또 투자 성과도 굉장히 처참해요. 좋죠. 왜 처참하냐 하면 그분들이 없을수록 돈이 없을수록 안전에 집착해요. 그렇죠. 그리고 위험하게 한번 투자했다 손실 보면 바로 확 우리 그 손을 확 뺍니다. 뜨거운 불에 손이 닿았던 것처럼 화상 입은 것처럼 손을 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면 성과가 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냐하면 너무 가진 투자 자금이 적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분을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얼마 없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을 것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그 예를 들어서 달러랑 한국 주식에 분산해주는 ETF라든가 또 최근 들어서서 뭐 미국 같은 데만 해도 6040 ETF들 들어보셨죠? 네. 그 주식의 60%, 채권의 40% 자동으로 분산해주는 ETF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자산들이 실제로 많이 개발되어 있고 투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투자를 좀 열심히 하다가 한 번 손실을 보거나 어떤 위험에 봉착했다 싶은 순간 안전에 대한 그 추구가 굉장히 강하시니까 순식간에 손을 빼서 그걸 예금에 넣어버리는 또는 보험에 올인하는. 물론 보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보험료 지출을 통제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안정 성장으로 가게 되면 최근 같은 초저금리, 제로금리 시대에서는 축적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반대로 자산을 좀 배분하면서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에도 좀 투자를 하고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고 사업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던 슈퍼리치들 세계 상위 1% 같은 경우에는 불황이 올 때 자기들이 여력이 있으니까 특히 채권 이런 가격들이 급등했을 때니까 그냥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오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웁시다.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거든요. 이런 걸 차익을 실현해가지고 또 이걸 활용해가지고 값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을 M&A를 한다든가 또는 벤처 캐피탈에 돈을 넣으면서 야 지금 창업한 기업들 중에서 자금난에 빠져서 고생하는 기업들 중에 좋은 회사 있으면 사봐 라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즉 저희들이 이 투자의 이야기를 오늘 좀 들으면서 정말 이 질문 주셔서 참 감사한데 없을수록 안전에 집착하다가 100% 위험에 빠지는. 왜냐하면 이 초저금리 상황에서 은행 예금에 든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잖아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빠져도 1, 2%는 나오는데 실질 자산 가치가 계속 빠진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문제를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다 1%가 안 돼요. 너무나 안전에 집착한 나머지 DB형, 그죠? 원금 보장되어 있는 뭐 고정 비율로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보잘것없는 이자밖에 못 받고 보잘것없는 수익에 만족하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없어져서 갈수록 더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위험에 처하는 거죠. 노위험에 처하는 거죠. 안전에 집착한 나머지 위험해진단 말이 그렇죠. 너무 와닿네. 굉장히 광고를 좀 하자면 6월에 나올 제 책의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우리 김 작가님이 뒤로 뒤집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왜 우리 김 작가님한테 이렇게 자주 나오겠습니까? 다 깨를 가는 중이고요.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고소하죠? 향이 좀 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재책 꼭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 정말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너무 안전에 집착하면 장기적으로 100% 위험에 빠지니까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를 해야 하고 특히 젊은 20, 30, 40까지 정도 저처럼 50대는 이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 젊은 세대이실수록 근로소득이 들어와서 계속 현금이 들어오는 저축이 가능한 시기에 좀 위험에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지만 물론 관리는 해야 됩니다만 레버리지를 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조건 레버리지를 지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험에는 훈련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만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 제로금리인데 옛날같이 옛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상금 따온 학생한테 금리 12%인데 그냥 은행 예금해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재테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처럼 0.5% 시대가 제 생각에 내년까지도 갈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분 10억이 있어도 한 해에 이자 소득이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5%였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이지만 지금은 0.5니까 500만 원이에요. 아파트 관리비도 내기 힘든 분들이 10억 예금 넣어도 안 될 겁니다. 웬만한 아파트 관리비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투자는 불가피하다. 근데 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투자의 위험과 또 자산 간의 관계 두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하나 자산 또는 크립토 에셋 이런 거면 올인하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적어서 저 분산하기 어려워라고 이야기하시면 분산해주는 상품도 있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이 개발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자체에 있어서 꼭 하나에 1억씩 넣어야 되냐? 100만 원씩 넣어서라도 투자를 하면서 점점 수익률이 낮은 자산에 더 돈을 투입하는. 왜? 언젠가는 둘이 평균적인 성과에 도달할 테니까. 우린 젊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투자에 있어서의 좀 안목을 키우는 방송, 우리 김 작가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제 경제 강의 노트도 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산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억이 있어요. 1억 미만의 돈을 가지신 분은 좀 이걸 어떻게 좀 분산하고? 지금 같으면 달러 자산 비중을 좀 늘려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들이 이제 1,100원 깨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난 한 20년 동안 환율 최저점이 900원 후반? 1,100원, 1,000원 정도잖아요, 아무튼.
그 2007년에 짧았던 시기를 잠깐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0원대가 바닥이니까 밑으로 가봐야 한 10%밖에 손실 확률은 없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환율은 급등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미국 달러 자산의 뭐 수익률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산에만 올인하거나 또는 하나의 자산에만 올인하지 말고 달러 자산도 좀 투자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도 좀 금리가 올랐으니까 제일 불쌍한 자산도 하나 사고, 또 더 나가서 주식 좋으니까 주식도 좀 사고, 또 아까 제가 광고했던 리츠도 미국 부동산 시장 뜨겁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리츠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요. 배당은 플러스 알파로 주고. 그러니까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놨다가 우리 경제 계속 좋아서 환율 계속 내려가면 환손실은 좀 나는 대신 여러분의 임금 소득도 올라가고, 재테크 성과, 미국 주식은 뭐 안 오르겠어요? 재테크 성과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적립 투자를 좀 하시다가,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뭐 만에 하나의 우리 블랙스완의 위기는 몇 년에 한 번씩 꼭 나타나니까 그때가 됐을 때 우리 애국 베팅하자. 투자해놨던 달러의 자산을 팔고 저평가된 한국 원화의 자산을 투자하는 애국 베팅으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뭐 한 번에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공부의 여하에 따라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1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 식으로 잘 굴리고 계시다가 우리나라를 딱 보면 언젠가 우리나라가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미분양이 넘쳐났고 지나가는 이 공덕동 사거리에서도 제발 모델하우스 좀 봐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손을 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5년 전이거든요. 언제 또 그런 일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부동산을 사도 되고, 그때는 뭐 사실 중도금도 다 대출해 줄 테니까 부동산을 사도 되고, 아니면 주식이 또 2020년 3월처럼 환율 급등 속에 삼성전자조차 4만전자, 3만전자 될 때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불황에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성장주들, 그러니까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급락해서 시장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환차익을 얻은, 또 어떤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놨다가 수익이 난 자산을 들고 와서 이렇게 좀 물타기를 하면서 애국 베팅하면 기분이 참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박사님 그 부자 이야기에 세 가지가 생각나는 게, 그 애초부터 뭐 돈이 많았던 금수저 분들은 이제 제외하고, 그건 뭐 우리 이야기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다가 이제 부자 되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분들은 첫 번째는 어쨌든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셨겠죠. 그렇죠. 그거가 첫 출발이죠. 그렇죠. 그게 사실 근로소득이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몸이 망가져요. 아유, 아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투자소득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사업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냉정하게 말하면 내 시간만을 가지고 돈을 벌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물리적으로. 남의 시간을 사서 더 많은 그렇죠. 돈을 벌게 하는 거. 고용을 하고 또 나라에도 이익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세 번째가 결국 부자 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으면. 그럼요. 어느 정도의 적정의 리스크는 그렇죠. 감내해야 되고, 그 적정의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자산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정도에 대한 기본적 공부는 좀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너무 안전에 집착하다 보면 100% 위험에 처한다. 그 말이 진짜 저는 너무 와닿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한테는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다음에 뵙기 전에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메시지 한 번만 주세요. 예. 전 뭐 책 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김 작가님 덕분에 카피 하나 얻어간 것 같아요. 정말 뭔가요? 감사하고, 아니 100% 안전을 추구하다 100% 위험에 빠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현재 벌어닥친 투자의 시대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라면, 결국 우리는 이 다가오는 파도에 자꾸 도망만 다녀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면 정면으로 맞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공부의 방편으로서 좋은 채널 그리고 좋은 책들 함께 보면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박사님 오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생각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산은 정말 안전한가?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코노미스트 홍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선물 준비하셨나요? 카네이션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시급한 건 재테크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조기 투자 경험과 부모님을 위해 권해드리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입니다.
평일엔 바쁘고 지방에 살아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가치투자의 대가 강반천 회장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주말에 지방을 찾아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가입 방법, 일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가족에게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내 가족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